27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7년 동안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불과 4년 만에 대통령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더 놀라운 건 자신을 가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합니다.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시작.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 은베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롤리 흘라흘라 만델라인데요. 부족 언어로 말썽꾸러기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서 영어 이름 넬슨을 받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는 부족의 추장 고문이었기에 어린 만델라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만델라는 템부 왕족의 섭정인 종긴타바 달린디에보에게 입양됩니다. 이 경험이 훗날 그의 리더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섭정의 궁전에서 만델라는 부족 회의를 지켜보며 민주적 토론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리더는 마지막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죠. 이 경험이 나중에 그가 남아공을 이끄는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1938년 20살이 된 만델라는 포트에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인종차별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학생회 선거에 참여했다가 퇴학당할 뻔합니다. 당시 학교 측이 부당하게 선거를 조작하려 하자 만델라와 친구들이 보이콧을 했거든요. 이게 그의 첫 번째 저항이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섭정이 그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려 하자 만델라는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칩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델라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엔 광산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법학 공부를 계속하는데요. 이 시기에 흑인 변호사 월터 시술루를 만나게 됩니다. 시술루는 만델라에게 법률 사무소 일자리를 주고 정치에 눈뜨게 해주죠. 1944년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 즉 ANC에 가입합니다. 이게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아공이 어떤 나라였는지 이해하려면 아파르테이트라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1948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인종분리 정책인데요.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법으로 흑인을 짓밟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흑인은 백인 전용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좋은 일자리도 가질 수 없었으며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도 불법이었죠. 인구의 80%가 흑인인데 땅의 13%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87%는 백인들 차지였어요. 만델라는 이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52년 그는 변호사 올리버 템보와 함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엽니다. 낮에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밤에는 ANC 청년연맹을 이끌며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을 펼치죠. 이 시기 만델라의 전략은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간디의 영향을 받아 평화적 시위와 불복종 운동을 조직했는데요. 1952년의 무장 캠페인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1956년 만델라를 포함한 156명의 활동가들이 반역죄로 기소됩니다. 재판은 무려 5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죠. 그런데 이 재판 기간 동안 만델라는 오히려 더 유명해집니다. 법정에서의 연설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는 남아공 흑인들의 상징이 되어갑니다. 1960년 남아공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샤프빌 학살 사건인데요. 통행증법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 경찰이 발포해서 69명이 죽고 180명이 다칩니다. 대부분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쏜 거죠. 이 사건 이후 정부는 ANC를 불법 단체로 지정하고 만델라는 지하로 숨어듭니다. 여기서 만델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평화 시위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1961년 그는 움콘토웨 시즈웨 즉 민족의 창이라는 무장 조직을 만듭니다. 하지만 만델라의 무장투쟁은 특별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부 시설과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해서 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식이었어요.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죠. 만델라는 변장을 하고 블랙 핀퍼넬이라는 별명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직을 키웁니다. 심지어 해외로 나가 군사훈련도 받고 다른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1962년 8월 5일 경찰의 정보망에 걸려 체포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미국 CIA가 남아공 정보기관에 만델라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만델라는 법정을 정치 무대로 만듭니다. 변호사였던 그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면서 아파르테이트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죠. 1964년 4월 리보니아 재판에서 만델라는 역사에 남을 연설을 합니다. 그 유명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연설인데요. 이 연설에서 만델라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평등한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고 싶은 이상이며 이루고 싶은 이상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것은 내가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된 이상입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 덕분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1964년 6월 12일 46살의 만델라는 로벤섬 감옥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27년을 보내게 됩니다. 로벤섬은 지옥이었습니다. 케이프타운 해안에서 12km 떨어진 작은 섬인데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만델라의 감방은 가로 2m 4cm, 세로 2m 1cm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양털 매트만 깔려 있었고 변기통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너무 높아서 앉아서는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서 석회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는데요. 햇빛이 석회암에 반사돼서 눈이 엄청 아팠습니다. 만델라는 이 때문에 눈물샘이 손상돼서 평생 눈물을 흘릴 수 없게 됐죠.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옥수수죽이 전부였고 일요일에만 고기 조각이 조금 나왔어요. 편지는 6개월에 한 통만 받을 수 있었고 방문객도 6개월에 한 명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분만요.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을 대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수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역사, 정치, 경제를 공부했고 심지어 간수들에게도 아프리칸스어를 배웁니다. 적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밤에는 몰래 자서전을 쓰기도 했는데 원고를 땅에 묻어 숨겼다가 나중에 자유로 가는 긴 여정이라는 책으로 출판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만델라는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당시 대통령 보타가 만델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폭력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요. 하지만 만델라는 거절합니다. 딸 진지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나는 폭력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먼저 포기해야 할 사람은 정부입니다. 나는 자유인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자유인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 답변은 전 세계에 보도됐고 만델라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세졌는데요. 각국이 남아공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콘서트와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만델라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1988년 만델라는 70살이 됩니다. 그의 결핵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픽터 페르스터 교도소로 이감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만의 집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감옥 아니지만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슬슬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9년 세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가는 분위기였죠. 남아공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프레데리크 데 클레르크가 새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그는 만델라와 비밀 협상을 시작합니다. 1990년 2월 10일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ANC 합법화와 만델라 석방을 발표한 거죠. 2월 11일 만델라는 2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71살이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만델라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봤죠. 만델라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민중에게 인사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한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섭니다. 하지만 석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남아공은 여전히 아파르테이트 국가였고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만델라 앞에는 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는데요. 석방 직후부터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외친 거죠. 27년 동안 자신을 가둔 백인들에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흑인 동료들 중 일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당연히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만델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델라는 데 클레르크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모든 인종이 투표할 수 있는 민주선거를 여는 것이었죠.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인 극우파들은 협상을 방해했고 흑인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줄루족 기반의 인카타 자유당과 ANC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1992년 만델라에게 개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위니 만델라와 별거를 선언한 거죠. 위니는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 투쟁을 이어갔지만 점점 과격해졌고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만델라는 사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나라의 미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1993년 만델라와 데 클레르크는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백인 극우 단체는 테러를 일으켰고 흑인 진영의 무장 세력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죠.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내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드디어 1994년 4월 27일 남아공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총선거가 열립니다.
흑인들은 평생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투표소 앞에 수 킬로미터씩 줄이 늘어섰고 어떤 사람들은 10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투표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ANC가 62%를 투표하며 압승을 거뒀고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75살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프리토리아의 유니온 빌딩에서 취임식이 열립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의 심장부였던 이곳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죠. 취임사에서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에 의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원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무지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지개 나라라는 표현이 상징적이었습니다. 모든 인종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뜻이었죠. 취임식에는 전 세계 정상들이 참석했는데 과거 만델라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와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만델라가 직면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300년 넘게 쌓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흑인들은 당장 일자리와 집과 교육을 원했어요. 하지만 경제는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급진적 변화는 경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흑인 주거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무상 의료와 교육을 확대했어요. 1996년까지 100만 채가 넘는 집을 짓고 30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전문가들을 정부에 남겨두고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죠. 이 정책의 일부 흑인들은 실망했습니다. 너무 온건하다는 비판이었어요. 하지만 만델라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복수는 나라를 파괴할 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는 백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럭비 같은 백인 스포츠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1995년 남아공에서 럭비 월드컵이 열렸었죠.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였고 흑인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상대팀을 응원할 정도였죠. 하지만 만델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남아공 대표팀 스프링복스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어요. 흑인들은 충격받았고 백인들은 감동했습니다. 결승전 날 만델라는 다시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6만 명의 관중이 넬슨 넬슨을 외쳤어요. 백인 관중들이었죠. 그날 남아공은 뉴질랜드를 이기고 우승합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거리로 나와 춤추고 노래했어요. 스포츠가 나라를 하나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과화해위원회였어요.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범죄를 다루는 기구인데 접근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하면 사면해주는 거였죠. 처벌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가 목표였어요.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2년 반 동안 수천 건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자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했어요. 눈물과 분노와 용서가 뒤섞인 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식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분노했고 일부 가해자들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처벌보다 진실이 중요하고 폭수보다 화해가 나라를 치유한다고 생각했죠. 대통령으로서 만델라는 또 다른 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에이즈와의 전쟁이었어요. 남아공은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만델라 정부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훗날 그가 후회한 부분이기도 했죠. 1999년 만델라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델라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75살에 대통령이 됐고 81살에 물러났죠. 단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한 겁니다. 퇴임 후 만델라는 쉬지 않았습니다. 만델라 재단을 만들어 아동복지와 에이즈 퇴치에 힘썼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평화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고 에이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88살의 만델라는 공식 활동에서 은퇴합니다. 고향 쿤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생일마다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각국 정상들이 그를 찾아왔죠. 만델라의 말년은 건강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로벤섬에서 생긴 폐 질환이 재발했고 여러 차례 입원했어요. 2013년 6월 폐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전 세계가 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만델라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95살이었어요. 남아공 정부는 열흘간 국가에도 기간을 선포했고 12월 10일 요하네스버그 축구 경기장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9만 5천 명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 9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는 추도사에서 만델라가 자신의 영웅이었다고 말했죠. 만델라는 12월 15일 고향 쿠누에 안장됐습니다. 만델라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 이상입니다. 그는 세상의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27년 감옥 생활 후에도 증오하지 않고 손을 내민 사람이었죠. 만델라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첫째, 그는 원칙을 지켰지만 유연했어요. 비폭력을 선호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꿨습니다. 무장투쟁을 선택했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죠. 목표는 확고했지만 방법은 현실에 맞췄습니다. 둘째, 그는 적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아프리칸스어를 배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협상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백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기에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어요. 셋째, 장기적 관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복수는 쉬웠겠지만 그건 나라를 파괴할 뿐이었어요. 만델라는 50년, 100년 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죠. 넷째,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임기만 하고 물러난 건 아프리카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게 더 중요했죠. 다섯째, 상징의 힘을 알았습니다.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은 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백인들에게 너희도 이 나라의 일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작은 행동이 때로는 긴 연설보다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만델라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이즈 문제 대응이 늦었고 경제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실패했죠. 그는 성인이 아니라 인간이었고 그렇기에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남아공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범죄율도 심각해요. 빈부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정치 부패도 만연합니다. 만델라가 꿈꾼 무지개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남아공이 내전 없이 민주주의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혈 사태를 예상했어요. 루안다처럼 대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평화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만델라의 유산이에요. 만델라는 평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죄인일 뿐이다. 겸손한 말이지만 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으로 위대해진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백인들을 증오하지 않느냐고요. 만델라는 이렇게 답했죠. 물론 증오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감옥 문을 나서면서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계속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걸요.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옵니다. 이 말이 만델라의 모든 걸 설명합니다. 육체는 27년 만에 풀려났지만 마음까지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했던 거죠. 증오는 또 다른 감옥이었고 그는 그 감옥에서도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만델라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는 용기, 내 신념을 지키되 상대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노력,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생각하는 지혜가 그것입니다. 만델라는 교육의 힘도 강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감옥에서도 그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죠. 배움이 희망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만델라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